오늘의 이야기 인물은 어린 나이에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된 영창대군 이입니다. 겨우 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그의 짧은 생애는 조선 후기 정치사의 격동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영창대군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리고 그가 조선사에 남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06년 조선 제14대 왕 선조에게 특별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영창대군 이입니다. 그는 선조의 14명 아들 중 13번째이자 계비인목왕후의 소생으로서 선조의 유일한 척자였습니다. 선조는 정비의인 왕후 박씨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대신 후궁들에게서 14남 12녀라는 많은 서자녀를 두었는데 장성한 왕자들 대부분은 인격적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특히 장자인 임혜군은 강력 범죄자 수준의 문제였고 나머지 왕자들은 너무 어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는 서차남인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광해군은 전쟁 중 분조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전쟁 후에도 대부분 신하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후 의인 왕후가 승하하자 선조는 직접 나서서 연안 김씨 가문의 김제남의 차녀를 계비로 간택했습니다. 바로 임목왕후입니다. 당시 선조는 51세, 임목왕후는 19세였습니다. 선조의 재혼은 당시에도 무리수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왕비가 사망할 경우 새 왕비를 간택하기보다는 기존 후궁 중에서 한 명을 왕비로 승격시키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조에게는 명문가 출신 간택 후궁이 2명이나 있었는데도 굳이 새로 간택을 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임목왕후는 1603년 정명공주를 낳고 1606년 영창대군 이의를 낳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영창대군은 사실 선조 생전에 대군으로 봉해진 적이 없습니다. 척자였으나 원자도 아니었고 대군도 아니었는데 탁소북 세력에 의해 세자와 왕이 계승 가능성이 점쳐졌으니 그야말로 억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난 시기는 조선 정치사에서 매우 복잡한 시기였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집권당은 북인이었는데 이들은 다시 소북과 대북으로 분열했습니다. 소북은 다시 청소북과 탁소북으로 나뉘었는데 탁소북의 영의정 유영경이 영창대군을 지지하며 광해군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한편 선조는 임진왜란 이후 크게 추락한 권위로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 파천은 물론 요동으로 망명을 추진하거나 이순신을 파직시켜 수군을 괴멸시킬 뻔한 일들로 인해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신하들이 선의를 요구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평양에서 의주로 피난하던 중 류성룡과 정철이 선조에게 직접 양의를 요구하려 했고 충신이었던 이항복과 이덕형조차 선의를 주장했습니다. 유생들은 아예 선의하고 물러나라는 상소까지 올렸습니다. 반면 세자 광해군은 임진왜란 기간 분조 활동을 통해 권위가 극도로 강해져 있었습니다. 집권당인 북인은 물론 서인과 남인도 대부분 광해군을 지지했습니다. 선조로서는 왕노릇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광해군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고 이때 탄생한 적자 영창대군을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조선은 주자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척장자 승계 원칙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초기에는 이 원칙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태조의 막내 아들 의안대군이 세자가 된 것은 조선 건국 이념과 관련이 있었고 태종은 정종의 동생으로서 2차 왕자의 난을 통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종 역시 마청을 밀어내고 즉위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조선이 주자 성리학 이념에 기반한 국가 기틀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을 때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영창대군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의인 왕후의 양자로서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당시 성리학에서는 군신 명분이 한번 세워지면 다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도 세자 교체는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16세기부터 사대부가에서 척자가 태어나도 양자를 파양하려는 숭사를 국가 차원에서 불허하는 판례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광해군의 세자 지위를 뒤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종법적으로 봤을 때도 광해군이 영창대군보다 정통성에서 우월했습니다. 광해군은 세자 책봉 이전부터 동서인이 모두 인정한 후계자 1순위였고 임진왜란 때 활약으로 민간의 지지도 높았습니다. 이후 10년간 세자 자리를 지키면서 능력과 지위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광해군이 분조를 이끈 것은 단순한 대리청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서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선조가 요동까지 가려는 상황에서 광해군이 완수한 업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했습니다. 광해군이 차남인 점은 장남 임해군이 워낙 심한 개망난이라서 조선에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혈통만으로 본다면 선조의 정통성이 더 허약했습니다. 광해군은 적어도 왕의 친아들이지만 선조는 중종의 서손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나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영창대군과 광해군의 나이차는 자그마치 31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임모광우조차 광해군보다 9살이나 어렸고 광해군의 아들 원손 이지도 영창대군보다 8살이나 많았습니다. 2살짜리 유아가 어머니보다도 나이 많은 이복형과 경쟁이 될 리 없었습니다. 1608년 선조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옴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창대군에 대한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선조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복잡한 심경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조는 세자 승계를 교지로 내리며 광해군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린 자식 영창대군에 대한 간절한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영경 등 탁소북 세력에게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왕자 을을 잘 부탁한다는 유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선조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을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선조가 영창대군의 앞날에 대해 얼마나 불안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이미 광해군이 즉위한 후 영창대군이 위험에 처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선조의 무리한 사랑이 결국 영창대군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선조가 영창대군을 광해군 견제용으로 활용하면서 겨우 2~3살의 어린 왕자를 정치적 쟁점의 중심에 세워놓은 것이 비극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선조의 임종 직후 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유영경이 왕자 교지를 감춰버린 것입니다. 이는 광해군의 즉위를 지연시키려는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유영경은 아마도 선조가 더 오래 살면서 영창대군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희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임모광우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대세가 넘어간 것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아무리 영창대군이 적자라고 해도 31세 차이가 나는 광해군과의 정치적 경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임모광우는 더 큰 화를 피하기 위해 광해군의 즉위를 선조의 홍일 다음 날로 서두르며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유영경과 탁소북은 즉각 숙청되었습니다. 유영경의 처지는 이미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선조의 교지를 감추어 왕위 계승을 지연시키는 반역에 준하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더욱이 그는 7년 동안 영의정으로서 국정에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세자 책봉을 요구하는 사신조차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광해군의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려는 정치 공작으로 여겨졌고 숙청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유영경은 결국 자결을 택했고 탁소북 전체가 속절없이 멸문당했습니다. 이는 영창대군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나마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유일한 정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영창대군은 광해군이 즉위하자마자 완전히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를 광해군과 대북의 위협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세력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겨우 3세의 어린 왕자가 혈육인 형으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선조의 동기를 사랑하라는 유언은 역설적으로 그 동기 중 한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부정적 사랑이 결합된 선조의 선택이 결국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에게는 죽음의 선고가 된 셈이었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한 후 3년이 지난 1611년 6세가 된 영창대군은 그제서야 영창대군으로 정식 봉군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늦은 조치였습니다. 보통 왕자들은 태어나자마자 또는 어린 나이에 대군으로 봉해지는 것이 관례였는데 영창대군은 6세가 되어서야 대군 자기를 받았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2년 뒤인 1613년 조선 역사상 가장 의문스러운 사건 중 하나인 칠서의 옥이 터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창대군은 역도들이 옹립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아 폐서인되어 강화도, 교동도에 위례안치되었습니다. 칠서의 옥의 발단은 단순한 강도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영창대군과 연결되었는지 살펴보면 대북 세력의 치밀한 정치 공작의 냄새가 짙게납니다. 선조대의 기축옥사, 즉 정여립의 난도 조작 의혹이 제기되지만 칠서의 옥은 그것보다도 훨씬 심한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정여립의 경우에는 최소한 대동계라는 사병 집단이라도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칠서의 옥에서는 그런 실체조차 불분명했습니다. 당시 상소들을 보면 도둑질을 하고 잡힌 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역모를 꾸몄다고 거짓 고변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놀랍게도 광해군은 이런 거짓 고변자들까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는 분명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은 전직 영의정 박순의 서자 박응서였습니다. 그의 고변으로 영창대군의 연루가 결정지어졌는데 문제는 박응서가 이후 자신의 밀고가 실수였다며 번복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반자율에 걸려 거짓 고변자가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북의 영수들인 기자원, 이첨, 유몽인 등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북은 이 사건을 서인과 남인을 제거할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압수령을 비롯한 각종 고문을 통해 무리하게라도 영창대군과 연관된 반역 사건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강요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소북 세력도 이번에는 대북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박홍구, 박승종, 류이분을 비롯한 소북 인사들은 과거 탁소북과 함께 영창대군을 지지했던 자신들의 행적 때문에 자칫하면 옥사의 불똥이 자신들에게까지 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며 영창대군이 죽어야 나라가 편해질 것이라고 강경하게 나섰고 대북과 함께 대군의 예로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 반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에는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영창대군의 예우를 청하거나 대군의 예로 장사를 지내자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공포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파였던 서인과 남인에서 영창대군에 대한 처우를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신하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들은 역적을 옹호했다는 제목으로 조정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곽재우였습니다. 임진왜란 때의 의병장이었던 그는 죄는 크나 죽으면 안 된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쟁 영웅의 목소리였기에 더욱 무게가 있었지만 이조차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8세 어린 영창대군은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 되어 강화도라는 외딴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교동도에 발을 디딘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강화도는 조선시대의 중요한 정치범들이 유배되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영창대군의 유배는 단순한 격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해군과 대북이 영창대군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영창대군이 유배를 갈 때 2명의 궁녀가 따라갔습니다. 한 번은 임모광우가 옷을 지어 보냈는데 새 옷에 얼룩이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이 새 옷에 어찌 얼룩이 있냐고 묻자 궁녀들이 이는 자전께서 눈물을 흘리신 흔적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창대군이 오열하자 광해군이 2 궁녀를 잡아들였습니다. 광해군에게도 임모광우가 영창대군에게 옷을 지어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를 뜯어 조사해보니 임모광우가 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피로 지은 헝겊이 발견되었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영창대군은 사람됨이 영리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대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염려하여 괴로움을 말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죄인이라 하여 상복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우 의젓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1614년 음력 2월 영창대군은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죽은 당시 나이가 겨우 48세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비참하게 살해당한 것은 고려 창원과 비슷했지만 영창대군은 그보다도 한 살이 더 어렸습니다. 영창대군의 사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사설, 증살설, 톡사설 등이 제기되었는데 증살은 방에 가두어둔 상태에서 불을 떼워 그대로 쪄서 죽인 것입니다. 인조반정 이후 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조사 결과 영창대군은 병사가 아니라 살해당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강화부사 정왕이 영창대군에게 양식을 주지 않고
주는 밥에는 모래와 흙을 섞어 주어서 목에 넘어갈 수 없도록 했다고 합니다. 한 작은 관리가 불쌍히 여겨 몰래 밥을 가져다 주었는데 정황이 그것을 알고 곤장을 쳐서 내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황이 그가 빨리 죽지 않을까 걱정하여 온돌에 불이 대서 아주 뜨겁게 해서 태워 죽였다고 했습니다. 영창대군이 종일 문지방을 붙잡고 서 있다가 힘이 다하여 떨어지니 옆구리에 뼈가 다 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설에 의하면 이정표가 음식에 잿물을 넣어 올리자 영창대군이 마시고서 3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강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일을 말하려면 슬픔으로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창대군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근대 시기라 부검 같은 명확한 증거 자료를 찾기 쉽지 않았고 나온 증언들이 대부분 강화도 사람들이 말하길 그렇다더라 수준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창대군 살해죄로 처벌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권한 서인 측에서도 그런 소문만 믿고 이를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으며 인조 역시 재조사를 막았습니다. 서인과 인조 측에서 중요한 것은 영창대군이 광해군의 손에 살해당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그 살해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조사를 했더니 영창대군이 살해당한 게 아니고 단순 병사가 맞았다는 사실로 밝혀지는 게 인조반정의 명분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의 특기가 잔뜩 분위기를 조성해서 밑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살해 명령이 없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광해군이 죽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은 조선사에서 광해군이 폐위되는 가장 큰 명분이 되었습니다. 폐모살제 즉 어머니를 폐하고 아우를 죽인 것은 유교적 도덕 질서가 자리 잡은 조선에서 있을 수 없는 폐륜이었습니다. 영창대군 자체는 광해군의 위치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왕위 경쟁자라기보다는 권위가 떨어진 선조가 위세가 극에 달한 광해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광해군 스스로가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가 상당했고 이것이 비극을 불러온 것입니다. 선조의 무리한 사랑과 견제, 유영경의 부안해동, 그리고 광해군의 정통성 콤플렉스가 결합되어 겨우 8세의 어린 왕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는 정치적 권력 투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입니다. 영창대군과 달리 동복 누나인 정명공주는 83세까지 천수를 누렸다는 사실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만약 영창대군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지 않았다면 그 역시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창대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권력투쟁의 희생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야심이 얼마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 시작된 정치적 대립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입니다. 인조는 영창대군에게 시호를 내려줄 것을 명령했지만 조정 신료들은 영창대군이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끝까지 영창대군에게 시호를 내려줄 것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이는 영창대군의 죽음이 얼마나 부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창대군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정치가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 때문입니다. 권력을 위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영창대군 이후 조선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정치적 희생양이 된 이 어린 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과 정치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의 짧은 생애가 우리 역사에 남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